처음 오신 분들이 두 분 있는데 첫째 시간에 손대영님 소개를 하셨는데 우리 함은경님은 처음 뵙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우리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는 시간 잠깐 가지고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한주연입니다. 저는 미디어 이론 쪽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신 교수님의 수업을 제가 5년째인가요? 6년째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에 같이 공부하게 된 함은경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이라는 지역에 작년에 처음 서울에 계속 살다가 이사를 왔고요. 지금은 병원 부설 연구소 상담실에서 이틀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성광입니다.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지금 기독교 교육학과 신학교에서 티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수님하고는 2017년 봄부터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고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경이고요. 저도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주로 학생 청소년들 대상으로 만나고 상담하고 목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심이라고 하고요. 우리 함은경 선생님하고 같이 같은 곳에서,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대영입니다. 저는 충남 청양이라는 곳에서 치과의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싶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단양에서 목회하는 박만영 목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 신 교수님하고는 영상으로는 그래도 좀 오래됐고요. 실제로 수업 참여한 거는 이제 뭐 2번 학기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 조금 대학원에서 정신분석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은 뭐 용어적으로는 조금 익숙하죠. 네, 그러나 이제 갈 길은 아직도 멀고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같이 공부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함께 이렇게 서로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고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만영 목사님은 한국에서 최초로 아마 어느 나라도 그 과정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정신분석 쪽을 가르치는 곳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순천에 그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신영근 교수님하고는 한 6년 정도 같이 공부를 해왔는데 별로 성실한 학생은 아니라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이번 학기는 좀 자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숙님 그 얘기 들으니까 재밌어요. 자기 노출이 중립성에 미치는 영향, 치료자가 익명성이나 절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치료적 중립성은 소실될까? 역사적으로 중립성을 처음 정의한 안나 프로이드는 중립성이란 분석가가 원본능 자아 초자로부터 등거리에 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타깝게도 그 후 중립성은 비판단적 자세라는 원래 의미를 잃고 환자에게 무심하다는 뜻으로 함축한 개념으로 잘못 사용되었다. 그린버그는 고유한 중립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환자와 작업 동맹을 형성한다는 것은 환자의 여러 정신구조를 희생시키면서 관찰자라는 특정 정신구조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여기서 치료자의 익명성, 어노니머스하고 절제, 앱스티넌트라고 하는 것,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얘기죠. 자기가 누군지 소상하게 밝히지 않는 게 관례예요. 어쩌면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얘기를
자기 소개를 지나치게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해요. 보통 정신분석에서는. 그 앱스티넌트라고 하는 게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할 얘기가 있어도 좀 참는 거죠. 이 앱스티넌트는 절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 것,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어떤 절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뉴트럴리티라고 하는 게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프로이드가 처음 봤던 생각이에요. 치료자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쉽게 얘기를 하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만났을 때 내담자가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서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불만스럽고 세상에 짜증이 나고 내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면서 너무 힘들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난다고 해도 재밌는 일 하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왔는데, 이분이 우리를 만나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치료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분이 스스로가 자기 얘기를 털어놓으려고 한다면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난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정신분석을 공부해서 아니면 상담 박사가 돼서 오신 분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소개한다고 한다면 그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게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거냐. 자기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오자마자 선생님은 자기 자랑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듦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이상적인 분이어서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분 뭐야? 자기 자랑만 잔뜩 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는 잘났고 나는 못났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 익명성이 필요한 이유가 이분은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좋은 대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나쁜 대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좋은 대상이 되거나 나쁜 대상이 일부러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는 퍼스트 임프레션이 있죠. 첫 인상 어떤 사람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어렵겠어. 저분은 보자마자 난 거부 반응이 들어. 이제 여러 가지 임프레션들이 있는데 상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도 내담자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임프레션이 있다. 그 임프레션 자체가 뭐예요? 대부분 과거의 내 경험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이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트랜스퍼런스 속에서 나를 좋은 대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나쁜 대상으로 느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경우에 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그분이 접하는 세상, 그분이 만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약한 분들이란 얘기예요. 자기 안에 힘든 부분이 있으면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짜증나는 사람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나쁜 대상이 많이 있게 되면 어쩌면 또 자기의 셀프 자체도 자기의 못난 자기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이상적인 자기도 가지고 있고 여러 대상에 대해서도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분들은 나쁜 대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날 처음 만나자마자 언짢아요. 그럼 그 언짢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우선 전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프로이드 얘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우리가 힘듦은 우리 내적 세계가 힘든 것인데 여기서 그 내적 세계를 표현하는 건 투사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덮어씌우는 거죠. 근데 이 현상이 일어나야 치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 사람은 득도한 사람이에요.
불가에서 수행을 많이 하는 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경지는 산을 산 그대로 모습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보통 그 산이 자기 안에 있는 산을 갖다 덮어씌우기 때문에 그 산도 항상 보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산을 봐요. 그런데 그 허상을 벗어나서 실상을 찾아가는 건데,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은 허상을 가지고 상대방을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퍼스트 임프레션으로 오거나 뭘로 오거나, 우리가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 어떤 불가피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기능 속에 어떤 새로운 사태를 접하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투사가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어쩌면 제가 봤을 때 그건 당연히 누구나 가진 인지작용이에요. 투사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 왜냐하면 내가 처음 모르는 대상이니까,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대상인데 저 사람 누구야 하면은 과거의 대상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이런 어떤 첫 인상을, 퍼스트 임프레션을 구성을 하는데, 건강한 쪽에 있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 사람 아주 고약하게 봤는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분이 고약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나중에 여러 번 만나보니까 이분은 내 처음에는 그 인상이 나빴는데 사실은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네. 그러면서 내가 가졌던 이 임프레션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처음 투사한 것 자체가 좋고 나쁘고 아니라 그건 불가피하게 내 안에 있던 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투사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투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연성이 있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실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가졌던 어떤 처음에 그분에 대한 인상이나 그분에 대한 느낌, 그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많은 분들은 이걸 특히 어려운 분들은 나쁜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은 계속 자기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 나쁜 이미지를 투사하기 때문에, 이게 투사의 동일시라고 하는 거가 무서운 게, 단순하게 대상이 그걸 투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대상이 그런 사람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어버리는 힘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은 자기가 나쁜 사람 행동을 하게 돼.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괜히 이 사람한테 화를 내게 돼요. 근데 그 화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셀프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이 투사돼서 그 사람이 할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이것은 상담에 와서 처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일상 삶 속에서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레피티션 컴퍼션이라고 하는 거죠. 프로이드가 얘기한 반복 충동인데, 불가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의 업이죠. 카르마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순환,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먼저 이 환상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 현상, 이 나쁜 대상을 투사하는 것을 허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 처음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쁜 대상으로 투사가 일어난 후에 계속해서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은 그 자기가 가졌던 그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빨리 치료가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2년, 3년 계속 가도 이게 수정이 안 되는 분들은 장기 환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투사를 허용해야만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투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얘기 정신분석적으로 이걸 우리가 트랜스퍼런스라는 용어를 써요. 전이라는 용어를 쓰죠. 전이가 결국은 투사하고, 투사가 일어났을 때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조금 이제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용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같은 현상을 여러 용어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사라는 현상이 결국 전이고, 전이가 불가에서 얘기하는 환이에요. 이게 뭐죠? 이 환이라고 하는 게 환상이라고 할 때, 이게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실제가 아니고 하나의 허상이죠.
그래서 이 환상을 깨트리는 거. 근데 그 환상을 바로 깨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 팬터시나 환상이나 불교의 세계나 환이나 이것이 병리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깨트리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너는 바보야 멍청이야라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뉴라틱한 환자들은 당신이 이런 지금 환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해석을 하면 그분들이 아 그렇군요. 내가 왜 내 어머니하고 있을 때 느끼는 정서를 왜 선생님한테 계속 내가 느끼고 있죠? 라면서 자기가 통찰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보통 신경증 레벨의 환자들인데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선생님 지금 제가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라면서 자기가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이런 통찰 중심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치료하는 기간이 각각 다르고 치료하는 기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담자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래서 정신분석이 하나의 이론으로 통하지 않고 다양한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만나는 대상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정신분석 이론이 뭐 10가지, 20가지 된다고 여러분이 컴플레인 할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 사람만의 고유한 정신분석 학을 좀 우리가 하나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10가지, 20가지 이론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나는 대상은 그 어느 이론에도 합당한 이론이 아니에요. 어느 이론도 이분을 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만의 독특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내가 많은 공부를 했지만 내가 당신은 정말 모르겠어 라는 입장에서 이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많은 것들을 공부해 놓은 분은 좀 더 이분을 잘 섬세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부가 없는 상태에 이분을 돕는 것은 여러 가지 도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분을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분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약해지죠. 그래서 이런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절제한다는 건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내가 점점 똑똑한 이미지가 나오면 나올수록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분명하게 밝혀서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뭘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실제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전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누군지 몰랐는데 그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과거에 내 아버지가 보였던 그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냥 화가 막 나는 이런 상황이 이러면 전이가 활성화되는 거란 얘기예요. 이 전이가 일어나야 치료가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억울하지만 이 전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요. 특히 보드라인 환자들은 긍정적인 전이보다는 부정적인 전이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억울해하지 말라는 이게 치료자의 숙명이에요. 이 전이가 일어나야 이분들은 그때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돕는다는 건 이분들로부터의 불편한 정서가 우리에게 유입되는 것을 우리가 금지시킨다고 한다면 이분을 치료할 수 없다는 얘기. 그리고 그래서 이 역전이가 여러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여러 역전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화해내고 컨테인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우선 치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익명성이 요구되고 그리고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나를 과거에 나쁜 대상으로 취급해서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선생님 왜 저를 오해하십니까? 제가 평생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은 너무 오해를 하니까 내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절제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에서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보다 나의 불편함을 털어놓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미 이 상담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치료 세팅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익명성과 절제라는 게 마치 그냥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시지 말라니.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들이 좋긴 한데 새로운 이론은 과거의 중요한 통찰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것을 다 뒤집으려고 하면 큰 사고가 나요. 그런 부분에서 클래시컬한 이론들을 우리가 경시하지 않아야 돼요. 거기로부터 여러 통찰들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익명성과 절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치료적 중립성은 소실될까 하는 것은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잘 소화하면은 조금 융통성 있게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특히 이분은 아마 관계적 정신분석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호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이 내담자를 돌보는 것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지나친 익명성이나 지나친 절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걸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거의 것이 다 틀렸다고 전제하고 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프로이드의 통찰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고 그 다음 나오는 통찰이 애나 프로이드의 통찰인데 우리 ICC에서 옛날에 아나 프로이드의 책을 가지고 한 학기 공부했었죠. 자아와 방어 기제. 자아와 방어 기제라는 자아와 방어 기제.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은 아주 고전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과거에는 프로이드가 토포그래픽 티어리라고 그래서 지정학적 이론을 우리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 마음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의식의 세계가 있고 그 중간에 전의식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마음을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초기에 했었는데 그 이론을 수정한 게 1920년대에 The Ego and the Id라는 이러한 논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고와 자아와 이드, 원본능과 그리고 슈퍼이고, 초자아 이런 세 가지 정신기구가 있다라는 이론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자아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되죠. 이고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고 사이콜로지가 발달하게 되는데 과거 초기의 이론은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캐치프레이스를 걸고 바로 무의식에 접근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원본능 중심의 이론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이걸 이드 사이콜로지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이드 사이콜로지로부터 그 다음에 이고 사이콜로지로 발전하는데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 새로운 이론에 따라서 중립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할 때 이 중립성을 그걸 뭐라고 표현하거나 조금 의인화한 개념이 숨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너무 쉽게 의인화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마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실제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인격이 있고 이드라는 인격이 있고 하나의 슈퍼 이고라는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하나의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의 어떤 스트럭처라는 개념, 구조라는 개념을 쓰고 있긴 한데 다 이게 비유법인데 이드는 인스팅트나 어떤 드라이브, 욕동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의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이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보는 리슨이 지배하고 슈퍼 이고는 말하자면 양심이나 도덕률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역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프로이드가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의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어떨까라고 이론이 나왔는데 그 프로이드를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프로이드보다 더 경직된 생각으로 이제 이고는 이런 거고 이들은 이런 거 슈퍼 이고를 이 학문적으로 아주 발달시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죠. 정말 이건 우리 마음에 딱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구조인 것처럼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사무라 한다고 할까요? 그게 사실은 하나의 관념인데 그것이 실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리피케이션이라고 할까요? 사무라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실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드가 작용하고 이고가 작용하고 슈퍼 이고가 작용한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신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불편하고, 우리 마음을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마음의 구조 이론을 나눠서 이때는 이고하고 이드 간의 갈등이고, 그리고 슈퍼 이고하고 이고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너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지 않느냐 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옛날에 공부했던 찰스 브레너 같은 분은 자아심리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이론가였는데, 이분이 나이 드시면서 후반기에는 이런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 자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그 이론을 폐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 만큼 그 자체도 하나의 관념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론이 나오니까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에 따라서 그러면 중립성은 어떤 것이냐, 무엇이 중립성이냐고 할 때, 이 아나 프로이드는 원본능, 자아, 초자로부터의 등거리, 같은 거리, 너무 본능적인 것, 욕동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생각에만 치우치지도 않고, 또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만 치우치지도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립성이다라고 아나 프로이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고 하는 이 사람 마음 안에, 우리 마음에 여러 이성이 작용하는 영역과 도덕률이 작용하는 영역, 그리고 어떤 욕동이 작용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 서로 다양한 역동 관계가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갈등의 중재가 일어나고 어떤 타협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이것 자체는 이분이 지금 이 타협형성을 하고 있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사람마다.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욕동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합리성 중심으로 굉장히 이지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분은 굉장히 율법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분석가 입장에서는,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분의 어떤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성향, 어떤 하나의 어떤 마음의 기구나 가장 우세한 어느 것하고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가장 취약한 어느 부분하고 동일시해서 내가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다면, 이 힘의 구조를 깨트리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이 안에서 이분의 인격 안에서 조정이 일어나야 되지만, 어떤 무슨 슈퍼이고 초자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는 사람은 이 초자를 좀 완화하라고, 내가 초자는 조금 억누르는 쪽으로, 그리고 자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욕동이 생기죠. 또 어떤 분은 지나치게 욕동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면 그것을 억제하도록 내가 조금 이분에게 레커멘데이션을 하거나 서제스션을 하거나 해서 조금 그걸 억누르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이성의 얘기를 좀 들으라, 아니면 도덕률에 좀 따라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직접적인 충고를 하거나 어드바이스를 하고 싶어하는 분석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분석하는 사람, 애널라이즈 하는 사람이지, 이분을 현실적으로 돕는 사람이, 내가 직접 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직접 치료가 아니고 간접 치료라는 걸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심리 내적인 어떤 역동 속에서 스스로 이분 안에 있는 힐링 파워가 발현돼서 이분 스스로 새로운 통찰을 가지고 자기 안에 건강한 타협형성을 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이지, 우리가 직접 어느 쪽과 협력을 맺어서 다른 쪽을 제압하는 이런 역동관계로 가지 말라니. 여기서 그린버그라는 분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분인데, 제이 그린버그라는 분이에요.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을 제이 그린버그하고 스테판 미첼이라는 분이 지었어요. 그 스테판 미첼은 여러분이 잘 아는데, 제이 그린버그도 이 공저자였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관계적 이론가라고 일단 보이죠. 그래서 이 제인 그린버그의 이 논문이, 중요한 논문이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그 논문을 중심으로 이분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 그린버그의 논문을 중심으로 여기서
자기 노출을 조금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고유한 중립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 이 제인 그린버그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동맹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워킹 얼라이언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테라피틱 얼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치료동맹 혹은 작업동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론 그린손이라는 분 우리가 전에 공부했을 거예요. 그린손이나 또 제첼 혹은 샌들러 이제 이런 분들이 주장한 이론인데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치료 동맹이 돼서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정신분석 치료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대부분 뉴라틱 환자에게는 상당히 적용하기 쉬운데 보드라인 환자 레벨에서는 워킹 얼라이언스 자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워킹 얼라이언스가 일어나게 한 것 자체가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과거의 정신분석에 워킹 얼라이언스가 되지 않는 분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이론 자체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제인 그린버그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작업동맹이 일어난다면 이 내담자의 합리성을 대표하는 이고와 그러니까 이고 중에 관찰자라는 거, 업성이 이고하고 치료자의 이고가 동맹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내가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확고한 어떤 observing 이고가 내담자에게 있을 때 작업 동맹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 치료가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린손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 자체도 실용적인 의미는 있어요. 워킹 얼라이언스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항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우리가 보통 보는데 그리고 작업동맹이 보드라인 환자에게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그 현상 자체는 맞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담자가 자기 얘기를 아주 잘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치료 진전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이 워킹 얼라이언스만 가지고 치료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또 회의론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정신분석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 좋은 관계만 맺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나하고 불편한 관계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분들의 불편한 심정들이 해소되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나하고 좋은 관계, 이 워킹 얼라이언스만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불편한 것은 오히려 억압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워킹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 자체, 그 개념 자체가 무리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찰스 브렌너 마음의 3중 구조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 분 얘기예요. 이 찰스 브렌너는 워킹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이분이 굉장히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자체가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상, 이상적인 대상과의 연합이죠. 나를 좋은 대상으로 느껴서 어떻게든 내 마음에 드는 내담자가 돼서 나하고 공동작업을 하는 좋은, 말하자면 좋은 내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리 이런 워킹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졌다고 하자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억한 심정이 든다는 얘기예요. 불편함이 일어나게 된다. 이 전이 관계가. 그럼 이 전이가 일어났을 때 그 전이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이 불편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막혀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워킹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내담자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통찰은 저는 맞다고 봐요. 너무 인위적으로 선생님은 나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선생님이 좋아져요 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무리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워킹 얼라이언스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워킹 얼라이언스가 일어나야 그 작업동맹이 일어나야 된다는 내가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돼.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기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요청인데 여기에서 억압이 일어나 버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치료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묘한 관계가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상담자들이 내담자가 나오고 아주 좋은 밀월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저항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현상 유지의 저항이라고 그래요. 스테이터스 퀘어 리시스턴스라고 하는. 우리 잘 지내는 거야? 내가 당신 잘 도와줄 테니까 당신도 불편하더라도 내 얘기 잘 듣고 우리 같이 통찰합시다. 계속 좋은 통찰합시다. 우리 주지적으로 계속 끌고 간다면 주지적인 통찰은 일어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불편한 것은 다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상담자가 조심해야 될 건 나한테 항상 기분 좋은 내담자가 되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분을 돕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그린버그 얘기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중에서 지금 이 얘기 근거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워킹 얼라이언스를 강조한다고 한다면 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워킹 얼라이언스 작업동맹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본다면 상담자의 어떤 이고와 내담자의 업서빙 이고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연합을 하다 보면 내담자 마음 안에 있는 다른 심리 기구를 오히려 박대하는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하고만 내가 관계가 밀월 관계가 유지된다면 다른 두 관계가 훼손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주변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또 멀리 미국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한쪽하고 관계가 밀월 관계에 들어가 버리면 그 어느 한쪽하고 동맹관계가 지나치게 강조돼 버리면 다른 세 관계가 아주 굉장히 긴장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 왜 중립성이 필요한가를 우선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기술적으로 보지 말고 중립성이 필요한 이유는 내담자가 바르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립성은 내담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 노출을 하는 것이 중립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떨 경우는 자기 노출을 하는 것 자체가 중립성에 방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주지적으로 중립성이 좋은 거다, 중립성이 나쁜 거다, 중립성을 버려야 된다, 아니면 중립성이 이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서양의 이론을 따를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이분법에 익숙해요. 그 A와 B라는 개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 근데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A and B예요. 우리가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중립성이 아닌 것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중립성이에요.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중립성하고 다르게 겉으로 보면 중립성을 깨트리는 것 같지만 패러닥시칼하지만 이 중립성을 깨트리는 것 자체가 중립성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쉽지 않은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융통성 있게 중립성이 필요한 원래 목적에 맞게 중립성을 이해하고 그걸 운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립성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중립성을 버리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은 극단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이 돼요. 제가 느낀 것을 조금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들 임상가들이고 또 여러 측면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목회 쪽에서 성도들을 돌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여기 중립성이라고 하나 익명성 그리고 자기 노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나서 이 공부를 천천히 해나가죠. 우리 각자 여러분들 첫
패러그래프 첫 문단에서 어떤 이 주제가 이미 다 나왔어.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현재 느끼는 것,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또 우리가 나누면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임프레션 어떤 건지 조금 나눠보죠. 어떻게 보면 그 프로이식의 클래시컬한 중립성을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이렇게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제한적인 느낌이 드니까. 근데 여기서의 그 자기 중립성이 어떻게 보면 그 임상에서의 그 내담자를 만났을 때 그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치료자하고 로맨스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되게 그 로맨스 관계에 깨지고 나서가 사실은 진짜 이 사람들이 디펜스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게 일어난다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고 자기 노출이 너무 심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아까 AMB처럼 교집합의 어떤 것을 통해서 되게 열려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인식이 돼서 되게 유연성 있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방어라든가 그 전이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들을 치료자가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장이라는 것들이 생각이 들어져서 저는 아직도 그 정신분석에서의 중립성이 되게 딱딱하고 냉정하고 이런 느낌을 여전히 갖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런 중립성이 되게 저한테는 조금 오늘 시간에 좀 신선하게 느껴지고 되게 임상학적이다. 임상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을.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프로이드 정신분석을 오해하고 있는 게 디태치먼트라는 개념이죠. 여기서 무심하다,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컨테인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디태치먼트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할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담아내고 있는 상담자는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무시당하고 있으면 선생님 아무리 내가 상담자지만 왜 저를 이렇게 무시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어쩌면 절제하고 나를 표현하지 않고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할 때 나도 무슨 자격이 있어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중립성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희생적이라는, 이게 내담자하고 격리돼서 뭔가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임프레션이 있을 수 있다. 내담자는 그런 임프레션을 가질 수 있어요. 전혀 나한테 관심 안 가져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이게 필요한 거라니. 이래야 억한 마음이 표현되잖아. 과거의 원대상에서 가졌던 그 정서가 표현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알바지가 돼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정신분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게 상담을 한다면서 관심을 안 가져주느냐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정신분석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겉으로 보면 무심한 척 보이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어떤 희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임상가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에 대한 비판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분들 새로운 통찰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신분석의 큰 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이분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이분이 가진 작은 통찰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작은 통찰은 이 큰 통찰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건데 공부가 약한 분들은 자기가 발견한 게 이게 진짜 자기가 처음 발견한 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논문 중에 그런 논문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많은 이론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보통 보면은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거를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설문조사하면은 척도가 1에서부터 5나 7까지 있으면은 정말 중간인데 중간을 체크하는 거를 내가 비협조적이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좀 협조적이고 조금 긍정적인 걸 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중간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내담자나 상담자나 똑같이 보자면은 자기한테 좀 긍정적인 반응을, 편향성 있는 그쪽 반응을 기대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게
역전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로 역전이죠. 네, 그런 역전이죠.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그 치료자가 상담자가 자기의 역전이를 그 객관적 역전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내공이 깊은 사람 아니면 비난을 감당 못 하잖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나 내담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상담자가 그렇게 좀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중립인데도 불구하고 기분은 안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 그런데 이제 네. 그게 우리가 너무 주지적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가면 충분하게 정서적으로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관심을 충분히 가져서 자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는 쪽의 이슈는 어떤 것인지가 이분이 정서적으로 안 끼지 않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런 디태치먼트라는 오해를 받을 만큼 정서적으로도 그냥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한 정서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분이 원하는 모습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옴니펀트한 이 환상을 내가 항상 채워주는 거, 원하는 걸 항상 주는 그런 대상으로 간다고 한다면 치료는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다의 내버리는 모든 정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인 공감을 많이 해줘야 될 경우 이거 자체가 중립성을 위반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원하는 어떤 모습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은 아닌 거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불만족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치료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세팅은 그냥 우리가 지지적인 방법으로 계속 나가는 것은 소셜 워커 같으면 이분에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소셜 워커의 입장은 이분이 필요한 걸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분석적으로 이분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이분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것을 이분이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한다면 이분은 성장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 갈등이 숨어 있어요. 상담의 세팅 자체는 처음부터 갈등 구조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담자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한다면 상담은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정서적으로 전혀 여기서 얘기한 대로 디태치먼트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한다면 그 자체도 이미 이분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담이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해 주지만 그렇다고 이분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는 이런 또 그런 강인함이 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율배반적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서양적인 사고로 보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을 수용하는 정서적인 부분과 이분의 요구를 거절하는 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담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정서적인 어떤 수용, 공감이 조금만 있어도 되는 분이 있고 어떤 것을 많이 필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레벨에 맞추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과서로는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자기 임상 경험 속에서 이분에게는 어느 정도의 정서적인 수용이 필요하고 어떤 공감의 표현이 필요한 것인가는 각각 다른 거죠. 그렇지만 또 이분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적인 역전이 필요해서 이분의 사는 것이 정말 이분에게는 내 도움이 필요한 입장에 있을 경우는 이분이 그런 내게 가이드를 줘야 될 어떤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교조적으로 이럴 땐 이것은 되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분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 지금 공감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면
세상을 사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단계에서 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 이론의 발달 과정에서 양육적인 역전이라는 게 나중에 이론의 발달이 돼요. 자기 아버지가 세상 사는 법을 배워줬어야 되는데 이런 양육을 전혀 받지 못한 분은 정서적인 문제가 상당히 해결됐는데 계속해서 상담자가 내담자가 세상 사는 것을 전혀 엉뚱하게 살고 있는데 이걸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역전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역전이를 존중해서 그분이 세상 사는 법을 자기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한 부분을 배워주는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좀 더 섬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지 무조건 모른 척하는 것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 그 상담을 한 선생님을 남자분인데 이런저런 이 상황을 막 이렇게 지나오면서 굉장히 오래 그걸 했는데 마지막 정도 됐을 때 제가 마지막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하여튼간에 그 끝 정도 됐을 때 개인적인 어떤 이런 상황 같은 걸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하고.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약간 개인사 같은 거 그리고 개인적인 성격 같은 게 많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나쁜 점은 아니었는데 치료 상황에 그러고 다시 오니까 굉장히 제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전이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제가 모르게 투사할 수 있는 입체적인 어떤 벽 같은 느낌의 그런 선생님 같아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든든하게 느끼고 싶으면은 또 든든한 어떤 대상 또 아니면은 또 막 어떻게 막 남의 불평을 하면은 또 그게 또 이렇게 울리는 그런 대상 같은 거였는데 마지막에 그게 선생님의 어떤 걸 알게 되니까 그 선생님의 성격과 제가 만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선생님의 성격을 제가 고려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살짝 불편했고요. 왜 지금 살짝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치료 진전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예, 제가 그래서 아유 선생님 다른 선생님한테 좀 받아보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생각에 그게 결코 그렇게 좋은 영향이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바로 드는 그거예요. 거예요. 이게 중립성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미 현실 대상이 돼버리니까 예. 전이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치료가 진전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 보통 정신분석에서 중립성을 지키고 치료 관계 이외에서 함부로 만나거나 이렇게 치료 관계 이외의 관계를 맺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가 너무 뭔가 교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담자가 상담자의 기능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가 치료하지 않는가 하는 쪽에서 봐야 됩니다. 전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대상이고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잘 알아버리면 이 사람한테 내 과거의 망령을 여기다 덮어씌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안에 귀신이 옮겨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상은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귀신이 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붙을 수 있으려면 어둠 속에 있는 대상이어야 귀신이가 붙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너무 밝은 대상이면 이미 귀신이 가서 붙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립성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중립성을 상실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예. 진짜로 아까 그 프로이드가 그 딸을 치료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 프로이드 같은 대가는 가능했겠지만 보통 사람이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가족 치료는 거의 프로이드 후계자들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프로이드가 한 것이 다 맞는 게 아니고 프로이드도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쩌면 프로이드가 자기 딸을 잘 도와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프로이드가 자기 딸을 자기의 종속되는 존재로 계속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다른 얘기를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프로이드 앞에서요? 그러니까 어때요?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자기 막내딸 시집도 안 보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원하는 종류의 대답만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거죠.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 그 중립성이 그 잘 이루어진 건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환자가 부모님의 어떤 그 부모님과의 관계 패턴이 저한테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 모래상자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분이 강박이 있어갖고 모래를 다리미질 하듯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래 입자가 절대로 그렇게 똑바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거의 한 3-40분을 편하게 만드는데 공을 들인 거라. 그러니 상자를 이렇게 소품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저한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이걸 만들도록 하셨고 그거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기다리고 계신데 채워주지 못한 거죠. 그 어떤 기대를. 근데 앉아 있는데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막 손을 떨어가면서 막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상담을 하는 동안에 끝나면서도 찝찝하게 끝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하고 통화 좀 하고 싶다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들었으면 더 잘 얘기를 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뭔가 씌워졌을 때 사실 저는 그래요. 되게 불편하죠. 불편하죠. 네. 엄청나게 불편한 거죠. 근데 이런 그게 왔을 때가 기회인데 과연 이걸 잘 살릴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에 대한 공격성이 활성화됐다고 한다면 이제 바로 치료가 본격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율배반인데 사람들이 그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쩌면 전이가 일어나도록 허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의 망령이 나한테 씌어요. 그러니까 치료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이미 인격적으로 살해당하는 거잖아요.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아니고 저 사람 마음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이걸 참아낼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면 과거의 원대상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정서를 상대방에게 투사했을 때 상대방이 반격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공격을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여러 방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났겠죠. 내담자의 공격성이 원대상에게 원래 대상에게 향했을 때 그 대상은 자기가 그 공격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반격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전이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어머니 전이나 아버지 전이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자기는 지금 무서운 대상을 만났어요. 참다 못해서 이제 자기도 지금 화를 냈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같이 따라오는 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죠. 엄마가 아빠가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떨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네. 떨고 내가- 있죠. 어, 해보고 싶죠. 내 부모한테 대들었는데 요. 부모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던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그렇죠. 끝났어. 날 그대로 끝나죠. 두지 않을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이가 일어나도록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내가 새로운 대상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의 대상이 되어주고 동시에 새로운 대상으로 탄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내가 과거의 대상처럼 행동하게 해야 되는 게 역전이 저항이에요. 내가 화를 내버리면 나는 과거의 대상으로 내가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괘씸하게 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우했지만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하면서 그 불편한 것을 더 얘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잘못한 거가 많았는데 많이 힘들었을 때는 그 힘들었던 얘기를 조금 해주면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만약에 이렇게 인터뷰를 앞으로 하신다면 이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대상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전이 대상을 머물러 가지고는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 충동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르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대상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의 어떤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안아주는 어떤 인자로운 대상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분이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정말 가지고 싶은 소망하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의 치유가 시작된다는 얘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분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이 나한테 옮겨 붙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올드 아브젝트가 돼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이는 두려워하는 게 이 올드 아브젝트가 자기를 혼내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올드 아브젝트로 행동하는 것은 역전이 저항, 이걸 상현이라고 이넥트먼트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관계적인 정치분석이나 인터서브젝티브한 쪽에서는 너무 상현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야 제대로 관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속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역전이 저항이 일어나고 어떤 이넥트먼트가 행동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고 이건 지금 내가 컨테인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경우에 내가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실수하는 경우를 바로 성찰하고 그걸 다시 컨테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넥트먼트가 일어난 것 자체를 자랑 삼을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불가피하게 어떤 상현이 일어나지만 이거 자체가 역전이 저항이기 때문에 어떤 상담자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상현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치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행동화가 서로 주고받는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내 상현 자체가 계속 일어나 버린다면 치료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우에 따라서 역전이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만큼 투사익 동의시가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투사익 동의시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무너지면 바로 내 성찰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치료자가 되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 이게 저분이 워낙 프레딕티브 아이디어가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나를 위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나를 비난할 것은 아니지만 이걸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니. 내가 애썼지만 내가 이 부분에 내가 힘이 못 미쳤구나. 그렇지만 이걸 다시 자기가 담아내는 과정을 가야 이분을 바르게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과거의 대상 역할을 내가 허용을 하지만 또 새로운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봐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양분에서는 될 부분이 아닌데 어느 부분은 이 전이 쪽에만 초점을 두고 어느 부분은 이 새로운 대상 쪽에서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분에게 새로운 대상이 돼주는 쪽에 너무 비중이 가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치료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예술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아트라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 아티스트인 이은숙님의 코멘트가 필요해요. 네, 고백을 하자면 어쩌면 제가 치료자로서 참 안타까운 게 그 전이를 허용하지 않는 치료를 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 반복 충동만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환자도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로 오히려 요새는 제가 말이 많아서 이게 너무 오반데 선을 넘는데 끝나고 나서 그런 그 성찰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근데 오늘 이게 안전장치 같은 강의네요. 약간 긴장이 되고. 그래요. 이 프로젝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실패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지점을 나를 공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음. 불가피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한 치료자가 되고자 하는 계속도 실패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 그런데 작업동맹이라는, 예, 네, 작업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너무나 많이 이 내담자와의 이고와 저의 이고가 연합해 있는 건 아닌가, 어, 야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이 좀 생깁니다. 예. 그분이 어떤 면에서는 찰스 브레나 얘기가 굉장히 깊은 정치 분석적인 통찰이에요. 이 치료 동맹이라고 하는 게 잘 보시면 어때요?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 간의 동맹이잖아요. 동맹이라고 하지만 누가 누구 눈치를 봐요? 약자가 강자의 눈치를 보지 않나요? 그렇죠. 동맹이라고 하지만 나당 연합군을 형성했지만 신라가 연합군이긴 하지만 당나라의 눈치를 보고 꼼짝을 못하면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 당나라를 배척하는 과정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삼국통이 일어나죠. 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동맹이라고 하지만 동맹 관계가 계속 될 수 없는 동맹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맹이라는 이름하에 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계속 속박하고 있다면 이 속박된 이 작은 나라는 독립된 국가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가 연합하는 경우에 동맹이라는 미명하에 강자의 약자 지배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강자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약자는 동맹을 맺었으니까 강자가 원하는 것을 같이 해주는 게 어떤 동맹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또 새로운 하나의 부담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동맹이라는 혹은 치료동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치료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특히 미국 쪽의 이론은 굉장히 실용적이긴 한데 이걸 이 원리를 잘 깊이 이해하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기법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요새 얘기하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치료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지나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느낌은 어때요? 제 둘째 딸이 어릴 때 이제 프리케이 이제 유치원 전에 다니는 학교를 이제 다닐 때 오면서 학교에서 뭐 배웠냐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이제 처음으로 배워보는 거니까 영어로 뭐라 그러느냐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애가 대답을 해줘요. 근데 조금 더 물어보니까 갑자기 애가 야 말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아빠가 묻고 애가 답하는 거를 상당히 좋은 느낌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애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협조하다가 이제 못 견디게 되니까 야 아빠한테 야 말하지 마 딱 이랬을 때 그때 이제 뭐냐면 제가 사실은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당황스러운 건데 그거를 잘 견디려 아이고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하고 넘어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쩌면 우리도 내담자한테 그런 식으로 뭔가 내 쪽에서 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인데다가 그러다가 내담자가 좀 이게 뭐라 할까요? 어느 정도 견디다가 막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딱 말했을 때 과연 내가 그 당황함을 견뎌내느냐 못 견뎌내느냐. 그 저는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을 내가 이거는 내가 당황해야 되는 거야 하고 당황하는 나를 갖다가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되는 건데 그걸 실패라 생각해버리고 자책으로 가져가고 아니면 이거는 아웃 오브 컨트롤을 생각해가지고 패닉이 돼버리면은 진짜 치료 관계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있어봐도 가끔가다 성도들 중에서 목회자를 당황시키기 위한 질문을 가지고 와요. 근데 목회자가 당황해버리면은 교인 만나기가 두려워지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난 당황한다고 당황하는 거를 어떨 때는 인정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치료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쩌면 셀프 디스클로스죠. 그 경우에는 내가 당혹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분이 자기를 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나르시스틱한 생각뿐이 아니고 대상에게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생각만 생각할 게 아니고 자기 때문에 아주 아무 인정사정 없는 것 같은 저분도 당혹스럽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 때문에 저분이 저런 영향을 받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은 이분을 비난하지 않고 그걸 수용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중립성이죠. 그 중립성을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 게 중립성이 아니고 이분이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나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나 때문에 저해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중립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분의 정서에 미러잉하고 있잖아요. 이분 당혹스러웠는데 나도 당혹스럽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데 이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중립성을 오히려 잘 세워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이거다 저거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보는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김석희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한 선생님하고 우리 강 목사님 얘기는 되게 많이 통찰이 되네요. 그게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내담자가 보내주는 전인물이 사실은 상담자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셀프 어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담자가 보이는 그 전인물에 내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걸 열어놔 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셀프 어택 한다는 얘기는 내가 공격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공격성이 외부로 투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걸 정당화하지 마세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복을 다른 사람한테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되게 많은 이 통찰이 일어서 아까 어떻게 보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거울 전이처럼 미러링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예. 느껴지는 전이에서의 상담자의 전이를 이렇게 이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방어를 해서 공격적으로 돌려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았던 그대로 내가 느껴지는 것들을 말함으로써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셀프 어택에 대한 것들 안 이루어지면서 공격하지 않고 그 안에 이렇게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지고 우리 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항상 제가 궁금했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치료가 이 사람한테는 어떤 느낌을 느껴질까? 근데 그걸 내담자들이 말할 수 있는 내담자가 있고 말할 수 없는 내담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치료자의 자기 노출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자기 노출이 정말 저런 느낌이었겠어라는 생각이 정말 실감나게 느껴졌어요. 아까 경험이. 네, 저는 이중관계를 형성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오늘 중립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고, 최근에 제가 만났던 내담자가 저를 통해서 전의를 일으켰을 때, 그거를 제가 되게 의연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었구나. 어쨌든 오늘 중립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첫 회의 만나자마자 선생님 제일 제가 싫어하는 사람의 뒷모습을 닮았어요 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만나자마자 제일 첫 마디가 그 말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어쩌죠?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던 모습이 조금 그래도 아주 적절하게 이분을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정서를 그대로 수용해 줬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순간 그때 마음 안에서 그럼 어쩌란 말이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저한테 공격한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한 1초, 2초 정도는 공격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 상담을 할 때도 되게 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이 중립성에 대한 부분을 되게 저도 조금 되게 클래식하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전혀 자기를 노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으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오늘 쭉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것과 또 교수님 얘기를 봤을 때 내담자를 어떤 방식으로 안아줘야 되는가에 대한 포커스로 저는 좀 정리가 돼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통찰 나눠주셨어요. 저는 최근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이라고 일본에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거든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소극적 수용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실이나 이유를 황급하게 찾으려고 하지 않고 불확실하거나 놀랍거나 회의적인 상태를 견딜 수 있는 것.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소극적 수용력을 키우는 것은 기억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욕망도 없는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비혼이죠. 그래요. 예. 그 전에 있던 기억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불가에서 얘기한 나무는 나무고 그렇죠. 산은 산이고 산은 산이고 그러니까는 후설이 얘기하는 에포케 판단 중지 그렇게 보는 것 그것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냥 갑자기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에서 있는 moderation 중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좀 약간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포커스는 오늘 그냥 소극적 수용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비혼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기억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그런 어떤 욕망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 것을 닫고 투영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아마 좀 이렇게 중립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알게 모르게 돕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들이 높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상담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게 내가 상담자니까 당신은 상담자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강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상담자로 대접하도록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분들의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분들의 자유스러움을 보장해 주는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전의를 일으키는데 그 전의를 일으키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하되 그 전의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는 훈련이 된 분과 훈련되지 않은 분 사이에 큰 차이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새로운 대상이 되어준다는 게 이분들에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의 대상을 만남으로써 이분들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스스로 치유해낼 능력은 우리에게 많은 게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새로운 대상을 만나면서 새로운 자기를 만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교를 가지면서 자기가 가져보지 못했던 어떤 이상적인 대상을 만나면서 또한 자기를 찾는 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성과 정신분석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양쪽의 길은 다 열려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변화를 자기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자기의 변모, 자기를 변모시키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석적인 접근이고 또 하나가 영성적인 접근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인 것 같지만 결국 만나는 지점은 같다 하는 점에서 어떤 분은 결국은 정신분석도 셀베이션 문제로 귀착되는 게 아니냐 봐요. 구원의 문제. 자기 구원과 타인 구원으로 가는 거죠. 사람이 누구나가 자기가 편안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회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성적으로 건강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면서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힘들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귀한 일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어요. 손 선생님도 오늘 우리 얘기 들으면서 혹시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나누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역전이 저 첫 패러그래프에서 이해가 안 되던 내용에 대한 백그라운드 설명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혼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서로 의견 나눠줘서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